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이후 재개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불만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억 단위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해 아예 사업을 접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된 과천, 흑석, 목동 지역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을 종잡을 수 없다는 지적과 상한제 대상 지역 주변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아시아나항공 본입찰이 애경그룹, 스톤브리지 캐피탈 컨소시엄과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대우의 양강 구도로 굳어졌습니다. 막판 변수로 주목받았던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 확보에 실패하면서 후순위로 밀렸다는 평입니다. 살고 있는 집을 정부에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처음 가입할 때 수백만 원이 넘는 보증료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데 주택연금을 나중에 해지하더라도 환급이 안 돼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보증료 환급 확대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직격탄을 맞게 된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에서는 사업을 아예 접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김성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돌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입니다. 다음 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침울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조합원분들은 좀 걱정을 많이 하시죠. 허브에서 지금 분양보증 제한했던 게 한 4천만 원 초중반이잖아요. 그거보다 줄어든다고 하면 3천만 원 후반대가 될 수도 있고 조합원분들이 이제 예상했던 가격보다는 훨씬 낮으니까. 일부 조합원들은 실제 분양까지 4년 가까이 시간이 남은 만큼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 한마디에 내 자산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해지될 거라고 그러고 있는 입장이죠. 이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재건축 단지들의 고민은 더 깊습니다.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자 재건축 사업을 접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이 재건축 단지는 관리 처분인가 단계 이후 조합원 간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데 상한제까지 더해져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몇 년 동안 이주 생활하면서 고생해야 되고 배관 파이프 교체하고 페인트 칠 다시 하고 그냥 살자. 이런 가운데 전국 20여 개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규제 철폐와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특히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곳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계속해서 강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있는 98개 재건축 사업장과 7개 재개발 사업장 등 총 105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추진위원회를 설립했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한 초기 재건축 단지까지 합치면 126곳, 총 8만 4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이 중 96%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에 몰려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빠르게 관리 처분 계획을 신청한 단지들은 예상했던 일반 분양가보다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이상 분양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단지의 3.3제곱미터당 일반 분양가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당시 5,100만 원이었지만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3천만 원 후반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주를 완료한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도 상한제가 적용되면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분양 몫이 1,218가구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도 지난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보다 1,000만 원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 측은 두 가격의 갭을 메우기 위해 조합원당 추가 분담금이
1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자들보다 더 부담을 많이 하고 새 집에 들어가게 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저항이 큰 것이고,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통매각도 제시를 했었지만 국토부에서 거부를 하고 있고, 상당히 사면초가 입장입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도 늘어나는 분담금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상한제를 놓고 재건축 조합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등 집단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황희표 기자와 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황 기자. 네. 먼저 상한제 지역 발표 하루 만에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 전국 17개 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이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반포에 있는 주공일단지 사무실에 모여 있는데요. 이번 상한제 지정에 대해서 폐지를 하거나 2년 이상 유예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집회와 법 개정 청원 활동도 펼친다는 계획인데 회의 참석자 얘기 들어보시죠. 폐지하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은 유예를 1년이랄지 2년 더 한달지, 상한제를 설령 피한다 하더라도 허급 규제가 분양가 상한제 못지않게 이력이 세기 때문에. 상한제 적용 지역의 경우 통매각이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네, 어제 김현미 장관이 분양가 관리 회피 지역은 상한제 대상으로 무조건 지정하겠다고 말을 했죠. 바로 대표적인 것이 보시는 반포동에 있는 신반포 3자 재건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이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 분양을 하지 않고 일반 분양 아파트 전체를 임대업자에게 통째로 팔아서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했는데요. 국토부가 상한제 지역은 법적으로 이런 식의 매각이 이제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밝히면서 결국 통매각 시도도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갑자기 김현미 장관의 경질을 주장했어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경실련은 이번 상한제가 너무 약하다며 이 대통령이 김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27개 동만 상한제를 적용한 건 전국 행정동의 1%, 서울의 5%만 지정한 것으로 너무 적다면서 핀셋 규제가 아닌 망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한 채당 3억 원, 강남권은 6억 원씩 폭등해서 역대 정부 중 집값을 최대로 끌어올린 정부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편 상한제 적용 지역이 유력한 곳으로 꼽혔지만 제외된 지역들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투기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김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선택한 경기 과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7월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분양했습니다. 지난달 과천 아파트 값은 한 달 전보다 1.44% 오르며 전국 상승률의 10배를 웃돌았지만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은 높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정비 사업이 초기 단계입니다. 통상 6년, 7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이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을. 하지만 조합 설립도 안 된 강남구 압구정동이나 안전진단조차 통과하지 못한 송파구 방이동, 문정동의 재건축 단지들도 지정된 반면 낡은 아파트들이 몰려 재건축 물량이 많은 목동도 제외돼 선정 기준을 종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을 앞둔 가운데 후분양을 추진하는가 하면 지난달 말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지구가 있는 이곳 서울시 흑석동도 상한제 적용이 유력했지만 결국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상한제를 피하게 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빠진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풍선 효과가 당연히 나타난다고 봐야겠죠.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오른다거나 과열된다거나 그쪽으로 투기 수요가 좀 몰린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에 제외된 지역들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곳의 신규 아파트 가격은 들썩이고 있습니다. 상한제 적용 지역 바로 옆 동네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가운데 청약시장도 한층 더 과열될 거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정광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마포구 대흥동 신촌 그랑자입니다.
길 건너 아현동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같은 마포구 안에서도 지정을 피해갔습니다. 현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33평형 호가는 17억 5천만 원으로 석 달 전보다 7억 원 가까이 올랐는데 매물이 없다는 게 현장의 설명입니다. 당연히 뜨지. 여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걸리지 않았으니까. 하려면 다 똑같이 하든지 마포는 마포 이렇게 해야지. 마포에서도 아현동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정책이 잘못된 거지. 서울 27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핀셋 지정되면서 규제를 피한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저렴한 아파트 분양이 선보이면서 청약 수요가 몰리는 로또 청약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한다거나 아니면 향후 공급이 부족해질 거에 대비해서 몇 안 되는 분양 아파트에 대한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인기 지역 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노린 수요자들이 전세를 고수하면서 전세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이번 주 서울 집값 변동률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전 흐름이 반영됐지만 심리적인 영향도 있었을 텐데요. 지난주와 똑같이 0.09% 올랐습니다. 특히 강남 3구는 모두 0.1% 넘게 올라 상승률이 더 높았는데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징조인지 아니면 상한제로 집값이 잡힐지 이광호 기자가 전문가들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주 아파트값이 오른 이유로 갭 메우기를 꼽았습니다. 한 지역에 수요가 몰려 신축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면 조금 오래된 아파트에도 수요가 따라붙으면서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결국 현재도 신축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건데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공급 부족이라는 점입니다. 인프라가 뛰어난 우수 지역에 좀 자산 투자를 몰아넣고 있는 이런 트렌드 상에서는 사실상 그런 지역의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 이 공급 부족 불안 심리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재건축을 마냥 늦출 수 없는 만큼 조합이익을 줄이더라도 공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 결국 가격 안정화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시공사라든가 이런 사업 방식에 있어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받아서 늘어나는 조합원 부담금을 전체는 다 상쇄시킬 수 없겠지만 일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요.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주요 지역에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져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같았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본입찰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의외의 대기업 참여라는 반전은 없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아시아나항공 본입찰 오늘 어떻게 됐나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본입찰 서류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은 이번 본입찰에 애경그룹 스톤브리지 캐피탈 컨소시엄,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KCGI 뱅커스트릿 컨소시엄 이렇게 3곳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참여는 결국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예비 입찰에 참여해 적격 인수 후보로 선정됐던 3곳의 컨소시엄만 본입찰에 들어온 겁니다. KCGI가 대기업 전략적 투자자의 손을 잡고 본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KCGI는 전략적 투자자 없이 재무적 투자자로 본입찰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의 일정도 설명해 주시죠. 네, 매각주관사와 금호산업, KDB 산업은행은 심사를 진행해 적어도 2주 안에 우선 인수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금호산업은 주식 매매 계약 체결 등을 거쳐 가능하면 올해 안에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관심사는 누가 얼마를 써내서 인수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매각 가격을 최소 1조 5천억 원에서 최대 2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매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시아나항공 외에 에어부산 등 6개 자회사도 포함됩니다. 문제는 인수자가 9조 원가량으로 추산되는 아시아나의 부채도 떠안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애경과 HDC 현대산업개발 중 누가 적절한 가격과 자금 조달 계획을 내놓을지가 이번 인수전의 향방을 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논란을 빚었던 전기료 특례 폐지가 공식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료 특례 할인을 이사회에서 다루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오정인 기자, 이게 잠잠해지나 했더니 한전이 전기료 특례 할인 폐지를 이사회에서 다룬다고요? 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 할인을 비롯해 전기요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오는 28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다만 사전에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특례 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도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특례 할인을 적용받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한전의 특례 할인은 모두 12개입니다.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 저장 장치 충전 할인, 신재생 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등입니다. 이 할인 규모를 모두 합치면 1조 1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이 특례 할인들이 앞으로 전부 폐지가 되는 건가요? 김종갑 사장의 특례 할인 폐지를 비롯한 전기료 인상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요. 하지만 성유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하자 김 사장은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사회 안건 채택을 공식화하면서 한전의 전기요금 특례 할인 폐지는 공식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필수 사용공제 폐지, 주택용 계절별 시간별 요금제, 산업용 경부화 요금 조정 등을 포함한 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내년 6월께 정부 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할 때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내야 하는데 이를 놓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까다롭게 돼 있는 보증료 환급을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땐 집값의 1.5%를 가입비 명목의 초기 보증료로 내야 합니다. 5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한다면 가입비로만 750만 원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고객들 사이에선 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가입 보증료를 놓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입했다가 조기에 해지하는 경우에 민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게 주택금융공사 설명입니다. 이제 가입할 때는 뭐 종신 가입하시고 싶어 했지만 한두 달 쓰다가 뭐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본인은 한 10년, 20년 쓸 줄 알아는 대비가 돼야 되니까 초기 보증료가 당연히 이제 아깝다는 생각이 들겠죠. 돌려달라라는 류의 민원입니다. 현 공사 규정상 가입 보증료를 환급받으려면 첫 달 연금액을 받고 30일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주택이 아예 사라질 정도의 천재지변을 겪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수백만 원씩 하는 초기 보증료를 되돌려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주택금융공사 감사실도 불가피한 해지 사유 등을 감안해 초기 보증료 환급 체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까다로운 초기 보증료 환급 조건을 좀 더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연금 수령 초기에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현재는 환급이 어렵지만 개선 방안에는 이를 허용하는 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심까지 해줘야 되는지는 사실은 좀 고민이에요. 사망은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개선을 주는 게 뭐 국민들 편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 내년 2, 4분기 정도는 한번 목표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공사는 지난 8월에는 초기 보증료 환급을 위한 조기 사망 확률 산출 등 주택연금 전반의 주요 변수를 재산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의뢰해둔 상황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과정에서 서로에게 부과했던 고율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양국 무역 분쟁이 중대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양국의 고율 관세를 폐지키로 했다면 협상이 진전이 있었다는 신호 같습니다. 네, 관세 철폐 소식은 중국 정부를 통해 먼저 전해졌는데요.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협상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율 관세를 폐지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오평 대변인은 또 지난 2주 동안 미중 양측 협상 대표들이 서로 진지하게 토론을 해왔다면서 만약 1단계 합의에 이른다면 양국이 동시에 동일한 비율의 관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어느 수준의 합의에 도달할지는 미지수지만 보복 차원에서 상호 부과했던 고율 관세를 취소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은 협상의 청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다음 달에 미국이 중국에 부과할 예정이었던 추가 관세는 그럼 면제될 가능성이 커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 1,560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중국에 부과할 예정이었는데요. 앞서 레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미중 협상이 잘 될 경우 12월 관세를 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 만큼 1단계 합의가 이뤄진다면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1단계 합의는 이달 16일과 17일 칠레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는데요. 칠레가 국내 시위 사태를 이유로 APEC 정상회의를 취소하면서 현재 미국과 중국은 다른 장소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고의 사고 등 보험 사기 피해로 보험료가 오른 소비자에게 차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료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당국이 업계와 손을 잡고 이를 개선키로 했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랙박스 우측으로 흰색 승용차가 좌측 깜빡이를 키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더니 결국 흰색 차와 충돌합니다. 차선을 바꾸기 위해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바꿨지만 뒷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서 결국 부딪힙니다. 이처럼 일부러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하는 보험 사기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운전자가 더욱 억울한 건 명백한 보험 사기임에도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06년부터 보험 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주고 있는데 최근 5년간 2,400명 넘게 총 14억 원가량을 환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환급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돌려받지 못한 사람만 최근 5년간 547명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손잡고 자동차 보험료 환급 업무가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보험 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해 보험 사기 여부를 파악하고 보험료 환급을 요청해 환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조사 후 판결까지 확정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실 피해 사실 확인 및 권리 구제 신청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피해 사고 조회 서비스를 도입하면 바로 실명 확인만 걸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보험 관합보험료 통합 조회 서비스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접속하면 환급 대상자인지 직접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한국은행이 잔돈 계좌 적립 서비스 시범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사업 참여를 원하는 유통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마트에서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계산한 뒤 거스름돈을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면 모바일 현금 카드나 현금 IC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거스름돈이 입금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국회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골프장 캐디, 보험 설계사, 대리기사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회사 사업주에 사실상 종속됐지만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 대상 직종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앞으로 전 직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공기청정기 제품별로 필터 교체 비용이 최대 3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9개 제품을 비교 평가한 결과 샤오미 제품이 1년에 11만 원이 들어 가장 비쌌고 위니아 제품은 3만 5천 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유해가스를 걸러내는 성능은 삼성과 샤오미, 코웨이 그리고 LG 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버지가 징병 대상이 되자 랑은 남장을 하고 대신 군대에 들어갑니다. 랑은 혹독한 군 생활에 괴로움을 겪지만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우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국립발레단의 새로운 창작 발레 호이랑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대한제국 시대에 언론인 장지연이 엮은 열전 일사유사에 등장하는 효녀 불황의 이야기에 예술적 상상을 더한 대서사 발레곡입니다. 랑의 이야기와 함께 랑을 감싸주는 따뜻한 사령관 정과 정을 누르고 1인자를 노리는 반의 질투와 반란을 담았습니다. 지난 1992년 최고의 팝스타와 보디가드의 러브스토리를 그린 영화 보디가드가 뮤지컬로 찾아옵니다. 전설의 디바 휘트니 휴스턴의 명곡을 소화해야 하는 만큼 김선영과 손승연, 박기영 등 가창력을 갖춘 배우들이 캐스팅됐습니다. 세계적인 연출가 이보 반 호브의 대표작 로마 비극이 국내 관객과 처음으로 만납니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엮은 작품으로 배우들은 로마 정치인들을 연기합니다. 중간 휴식 없이 연극이 진행되는 5시간 반 동안 관객들이 무대와 객석을 자유롭게 오가며 관람하는 파격적인 형식입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은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 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좀 더 도톰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3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대전의 경우 오늘보다 9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수원과 대전 0도, 순천은 영하 1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새벽까지 비가 오겠고요. 낮 동안 속초와 강릉 16도까지 오르며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부 경상 내륙에는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대체로 높게 일겠는데요. 현재 서해중부 먼바다와 동해중부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이 특보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강원 영동에 비가 오락가락 내리다가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